복잡한 문제들을 지금 풀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이자 부담에 영끌분들도 힘들어지고, 또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낮아지잖아요. 왜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소비는 또 감소하고 있죠. 그걸 누구나 알고 있고 10년, 20년 뒤 시장은 정말 저도 아찔합니다, 사실. 모든 지표들이 다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지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부동산에서 좀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부가 은행권이나 건설 회사들을 위해서 나라 돈 갖다가 퍼주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겠죠. 네.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30대 초반에는 주로 일반 회사, 기획실 쪽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부동산 감정원장을 만나서 이쪽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실무에서 1층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1층 부동산에서 한 2년 있었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공인중개사 보조원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영업을 잘 했고요. 그래서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기업체들, 제가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의 어떤 IMF가 끝나고 나서 자산 매각 컨설팅 어떤 입찰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입찰되면서 좀 기업체들하고 부동산 매각 컨설팅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지내다가 한 10년, 15년 사업했습니다. 하다가 한 20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좋게 얘기하면 실무와 이론 겸비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집값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서 21년도 연끌 시절에도 저는 여러 번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그 얘기 뭐냐면 거품이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조정이 되어야 다시 정상적인 시장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어떤 투자 활성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 이런 것까지 그런 제도들이 가세하면서 투기하는 분들이 활동하기 좋은 상황이 됐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저금리 현상이 좀 길었잖아요. 한 2년 동안. 그 저금리 때는 이제 자산 가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정도가 있는데, 전 세계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좀 오버슈팅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많이 안 내는데 집값만 올라가면 당연히 집을 살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가세를 한 거죠. 저금리라는 것과 갭투기라는 어떤 붐이 일어났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거품이 좀 껴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올 거라고 봤는데 왔죠. 왔다가 지금 정부의 대책, 13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 이런 대책으로 다시 이제 상승기를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 30, 40 세대 분들이 볼 때는 어떤 의견이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한다, 결국은 오른다, 이 논리 맞거든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명목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GDP 성장률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명목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화폐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인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뭐냐면, 그 비율의 정도가 적정한 어떤 전체 경제 성장률에 맞춰진 명목 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제 거품이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거품이 껴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경제 이론에도 다 나와 있어요. 민스키, 모우먼트라고 요즘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20, 30, 40 분들을 더듬어 보면 한 8년 정도 지금 상승의 어떤 패턴을 이어지고 있고, 중간중간에 잠깐 내린 적은 있는데 8년을 빼면은 40 빼기 8은 3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생활 해가지고 4, 5년 차 때부터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나이 40대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오르는 거나는 트라우마나 프레임이 잡힙니다. 저희 같은 50 넘어서 60, 70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거 거품이 껴있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새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에 63.4%가 20, 30, 40 세대예요. 그러면 50, 60이 돈이 더 많을까요? 20, 30이 돈이 더 많을까요? 왜 주택을 그러면 이분들이 더 사게 될까요? 젊은 분들이.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생각하실 때 살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집값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이제 보면, 왜 제가 일시적 반등이라고 하냐면,
살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역대 대한민국 통계 2006년부터 뽑았는데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 그 얘기는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싸거나 우리가 살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럼 이제 거기 금리라는 어떤 요인이 들어오는데 그 금리가 지금 2, 3년 동안 쉽게 내려갈 기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나 여러 레전드급 경제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호황은 이제 다시 없다. 이런 투자 환경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시면 그럼 현재 주택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이 됐구나. 버블이 껴있구나를 짐작한다라면 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물론 팔 사람이 실거줄 때 문제가 없는데 투자 수요들은 결국은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정점에 가서는 투자 수익의 안전성이나 수익성이 다른 재화들, 주식이나 채권, 달러 이런 원자재보다 더 낮다라면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겠죠. 상식적으로.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도 나타나죠. 실제로 그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006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요. 한 6,200건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한 달에. 근데 IMF 때는 통계가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계가 있어요.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때도 한 달에 최저치가 1,000건 이상입니다. 1,500건. 그런데 작년에 1,000건도 안 됐어요. 서울이. 그건 충격이 아무런 큰 위기가 없었잖아요. 단지 금리 하나로 이렇게 박살날 정도라는 것은 다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정 가격이면 이게 유지가 되는데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게 일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출을 그렇게 많이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 반등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3,000대에서 3,500, 600, 700에서 4,000건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평균 거래량이 제가 6,200건이라는데 평균의 반토막을 겨우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을까? 물론 기저효과로 작년에 1,000건이었으니까 3,000, 4,000건이면 와 3배, 4배 늘은 것 같잖아요. 평소에는 6,000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보다 낮잖아요. 그럼 대출이 정책자금으로 금리가 좀 낮은 거였지만 정책자금도 지금 세수 펑크 났잖아요. 무리하게 버블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고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됐잖아요. 왜 안 되죠? 지금 살 사람이 있다면 분양을 했을 때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분양하면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걸 건설회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살 사람이 없다고 판단할까요? 여러 가지 지표들 제가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서 건설회사 사장님들은 거의 생명이 달렸으니까 더 연구하시겠죠? 보니까 이렇게 팔아서는 살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PF를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새마을금고 왜 이렇게 갑자기 터질까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를 하는데 살 사람이 많으니까 부동산 PF를 해줘서 또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게 스톱이 됐어요. 왜 됐죠? 살 사람이 없다라는 반증이죠. 그럼 지금 일시적 반등은 왜 이루어졌냐? 정부의 정책자금, 기존 금리에 비해서 시장 금리에 비해서 낮은 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다 결정적인 게 뭐예요? 소득의 수준을 DSR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청년 세대들이 이번 기회에 사둬야겠다. 언젠가 또 오를 거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에 갇혀서 무리해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해서 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명 영끌트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그림 하나로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때가 이제 2008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이 딱 터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2.2 대책이에요. 지금 1.3 대책이죠. 2.2 대책을 MB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치고 올라갔죠. 거래량 수준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요. 가다가 마지막 9개월, 10개월 만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급작하게. 그러니까 버텨왔다는 얘기죠. 뭘로? 대출로. 근데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우측에 보시면 현재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반토막 수준에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0월부로 드디어 거래량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7, 8월에도 여기 꺾인 모습이 나타나죠? 반짝. 그러면 이때에 비교하면 서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건수가요. 매매 총 물량이 이 당시에는 아파트가 138만 채였어요. 근데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니까 9,000건대로 올라가잖아요. 최고. 지금은 170만 채 정도 돼요. 서울의 아파트가. 그러면 130만에서 한 15%, 20% 늘었잖아요. 기본 물량이. 그러면 거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한 지금 10,000건은 넘어야지 정상이죠. 예전에 비해서.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냐를 말씀드리면 이때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의
표준으로 하는 우리가 PI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IR 수치가 이때가 1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대까지 갔다가 지금 18, 17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품이 껴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능력 대비 주택 가격이 그만큼 거품이 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번 치다가 결국 힘 못 쓰고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을 띠죠? 이게 만약에 뒤에 이거랑 똑같이 된다 그러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토인비의 말이 정확히 맞겠죠. 근데 물론 역사적인 관점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의 지표상으로도 뭔가 펀더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럼 왜 약하겠어요? 소득이 안 늘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땐 WDB 맞다. 일시적 반등으로 끝일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중장기적인 하향 시장이 올 가능성이 99%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부가 또 은행권이나 건설 회사들을 위해서 명분은 이제 주택시장 활성화지만 명분은 그렇게 코스프레를 달고 뒤에서 돈을 뭐 나랏돈 갖다가 퍼주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겠죠. 저는 그렇게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른 지기 집 한 채는 있어야지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집을 그럼 사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많이 혼동스러우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자가 수율이 60%를 넘어섰거든요. 선진국 중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주택 정책을 펼친 나라가 67%입니다. 그럼 남은 수요가 67%, 단순 계산하면 한 6, 7%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비싼 집에서 사냐?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럼 조정이 되면 그분들은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득 분야에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5분야 하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국도 비슷해요. 서울 기준으로 70% 이상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봉. 그러면 실수령액은 한 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0에서 생활비뼈 하면 250, 1년이면 2,500에서 3,000 모아요. 10년이면 3억이에요. 서울 집값이 10억이에요. 살 사람이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미래의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일본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다 같이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내려가요. 그런 현상을 맞이하기에는 아직까지 집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어떤 장밋빛들이 그동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젊은 층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피부로 안 닿을 수도 있어요.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냉장의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일본은 대출이 120%였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던 거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때 100%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행히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이거 무리하게 대출은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리는구나 알아서 바젤3 협약을 맺었고요. 거기에 따른 게 여러분이 요새 많이 들으시는 DSR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말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이번에 우회적으로 약간 편법이죠. 편법으로 정책자금 형태로 한 바람에 IMF하고 OECD에서 뒤로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믿거나 말거나 저부터도 경고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대출하다 보면 자, 지금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냐 고민하실 텐데 잘 보세요. 인구가 우리가 늘고 있나요? 안 늘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의 어떤 저량의 개념 20대에서 40대 현재 인구는 많아요. 무주택자가. 이 수요는 있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시장은 약화되겠죠. 그걸 누구나 알고 있고 10년, 20년 뒤 시장은 정말 저도 아찔합니다. 사실. 뭐 오죽하면 정부에서 뭐 이민청을 세우고 이민정책을 벌써 한다 그러고 그게 이제 집값 떠받치는 용이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무리하게 집 사는 건 절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택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전 우리나라 국민의 2,180만 가구예요. 그중에 989만 한 1,000만 정도가 무주택자 분들이고 1,100만 정도가 유주택자 분들이에요. 1주택자. 그러면 나머지 한 200만 정도가 2주택하고 3주택 겹쳐서 총 한 290만 정도 가구가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집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 없죠.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물론 영끌을 무리해서 대출받은 분들은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8, 90% 해당되는 분들이 집값이 안정되면 세금을 덜 내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만약에 대출을 많이 안 받아서 사면 이자를 덜 낼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내수로 들어오겠죠. 내수시장에 살면 고용이 늘죠. 내수시장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수출이 잘 돼야 국가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저번 달에 지표가 나왔잖아요. 소비, 생산, 투자, 설비.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생선설비 투자가 없다는 얘기 뭐야?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소비는 또 감소하고 있죠.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이자 부담에 영끌분들도 힘들어지고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낮아지잖아요. 환율이 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지금 풀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결론은 조금 지금 아프더라도 뭔가 조정이 한번 돼야지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정상적인 거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혹시 갭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믿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5천만 원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나중에 집값이 1억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이득이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무주택자분들은 행여나 갭 투기한 분들의 어떤 벌었다라는 얘기에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물린 분들 많아요. 지금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물린 거죠. 낮다라면 투자 잘한 거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정부가 전 정부에서 택지를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게 120만 채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공급 물량을 했는데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거를 보시면, 그래서 6070들이 지금 투자를 잘 안 합니다. 다 현금화 시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생각하실게, 왜 6070, 50 후반 분들은 지금 집을 안 사고 현금을 비축할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니까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절대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소득 대비 40% 넘으시면 부담됩니다. 물론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잠깐 오른다. 그럼 그 집을 팔면 다른 집은 안 오르나요? 사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팩트들이,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필요 올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 그리고 제도가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출산율 문제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절취해야 될까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조금 더 선진국을 따라갈 겁니다. 만약에 임차를 1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임차료가 물가 상승률 부분만 적용되도록 정상적인 사회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둥바둥 집에 목매이진 않거든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소득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 없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가격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정해졌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소리를 낼 것이고, 시장 상황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분양은 좀 신경 쓰시고, 왜냐면 좀 싸잖아요. 저렴하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좀 후위를 도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집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2030이잖아요. 2030, 40. 근데 이제 앞으로도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별 차별화, 선택적 차별화, 국지적 시장으로 다 틀리게 봐야 돼요. 예전에는 전국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인구가 늘어나고 전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고 소득 분배도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모든 지표들이 다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지표를 나타내요. 피케티 인덱스라는 수치도 있고,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부동산 버블로 한번 크게 위험을 겪은 나라들이 일본,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수치들이. 그 수치들보다 피케티 인덱스도 지금 대한민국이 더 높고, GDP 대비 부동산 가격도 지금 일본 수준보다 조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고를 찍고 있고 이미 경신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왜 하느니 물가가 오르는데 한국은행의 한국은행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예요. 근데 물가 안정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왜? 지금 뿌려놓은 부동산 거품, 버블 붐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대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증되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어른들이 옛날에 집을 무조건 사둬야 된다는 개념은 예전엔 맞았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베이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요, 12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엔 잘 안 나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일 때가 경제 성장률이 평균 7%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1%, 2%. 그거는 성장의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경제 저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산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조금 시장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내 집 마련은 20년 뒤만 생각하시면 40년 뒤에 3천만 원으로 줄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이 안 되면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이걸 거품을 키우는 걸 바칠 명분이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지금은 좀 조용히 있지만 젊은이들이 얼마나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고 있고, 5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이코노미스트에서 5포 세대를 기사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부동산에서 좀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전같이 우리가 그만큼 벌고 이럴 때는 부동산 가격이 거기 맞춰서 올라가는 건 맞죠. 근데 지금은 전세 레버리지라는 아주 암덩어리 대출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집 마련은 지금 1년에 한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집이 많겠어요? 태어나는 아기들이 집이 많겠어요? 당연히 돌아가신 분들이 집이 더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5만, 20만 밖에 안 되는데 한 4, 5년 뒤부터 1년에 50만, 뭐 100만씩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집이 자동으로 10만, 2만, 20만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